뉴스업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즉각 한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무리했는데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늦추는 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과 같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사실상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즉각 탄핵으로 응수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30분도 안 돼 미리 준비해둔 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탄핵안은 한대행이 명분 없이 각종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통령에 건의한 것, 또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내란을 방조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출된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르면 보고 24시간 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3일 만이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여권이 내란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사 출신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 총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방해하는 건 곧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노린 여권의 꼼수라고 보고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강공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정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부담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국정 붕괴를 야기하는 내란 정치를 일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쇄 탄핵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한덕수 대행 지키기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과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한 대행마저 탄핵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이 대표를 당선시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게 민주당이 속내란 겁니다. 국가 권력을 거머쥐겠다는 민주당의 권력 창탈 음모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국회의장께서 진중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세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한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현실적인 힘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이 절차에 착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두고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대체 얼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51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둔하는 지위인 만큼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주석엔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행되는 공직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권한대행이 공식 직함이 아니고 선출 권력도 아닌 만큼 탄핵소추엔 의원 151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정족수 기준을 높이려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탄핵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적만 봐도 탄핵 사유가 되는 불법, 위법 사안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예로 든 주석상 권한대행의 본래 직무 중 벌어진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담겼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해석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실은 의결 정족수를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 기준이 200일 경우에도 여당 이탈표 8명만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만큼 그 규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대행 탄핵 소추 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당 일각에선 연쇄 탄핵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행의 대행체제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한대행 탄핵 표결 이후 전국 수습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대통령실에는 전자공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도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지난 18일과 성탄절 조사가 잇따라 무산된 뒤 공조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와 추가 소환 통보를 두고 경찰과 공수처의 협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소환 통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이제 절차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인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소심 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해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는 절차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수사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지난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한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에 역임했고 퇴직 후에는 당시 탄핵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윤곽금 전
고 검장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12.3 비상기염 사건이 오늘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헌재가 요구한 자료도 대통령 측이 제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변론 준비 기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출석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불출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측들이 모여서 쟁점도 정리하고 향후의 재판 진행 과정들을 조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는 자리이다. 뭐 변호인이 대신 참석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참했을 경우에 한쪽이라도 불참하면 이게 진행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재판관들이 판단하에 준비 기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잡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일단 헌재는 일정을 그대로 좀 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 측의 출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이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김영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64번째 생일 꽃바구니를 수령하시고 성탄절에는 예배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은 하실 것을 다 하시면서 이러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이런 방구조차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차후에 탄핵 심판 결과에 아주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준비 기일에 대한 절차가 지금 약 보름 남짓 정도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비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탄핵 재판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재판에 대한 충분히 철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 방어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와서 의견을 밝히셔야죠. 그냥 무대응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장관 등 지휘관을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제 김용현 장관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 통행 금지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자, 지금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명확하게 팩트인 것, 사실인 것을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계엄을 했다. 예. 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다가 사실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 계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내란, 외환으로 엮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지금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에 대한 목적이 대통령에게는 내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 정부와 여당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수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입니다. 요즘 전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난국이지만 국정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공직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속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 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 소상공인 연합회장님,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장님, 전국 상인 연합회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전국 혼란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여당이 원팀이 되어 조속한 전국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안정을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합니다. 야당에도 호소합니다.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처리하길 바랍니다. 여야정이 국정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민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뒤에 지금 이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부대변인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한 탄핵을 처리하라. 이것은 민생 안정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어떤 말과 다른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탄핵과 관련된 그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국회 다수당으로서 어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지난 행태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이라든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문재인 전 정권을 감사했던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무차별적인 지금 탄핵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이야말로 지금 국정 마비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할 것을 지금 민주당 동의하에 권한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쓸 수 있는 제도인 줄 아는데요. 명확하게 헌법의 직무상의 헌법 질서를 유린할 만한 지금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실체적 요건조차도 맞지 않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없는 탄핵을 남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지금 민생은 관심에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의 현장이 안정될 수 있게끔 지금 위헌, 위법적인 이런 탄핵 절차들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온 속보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보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불출석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냈다. 그리고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한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자,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 준비기일에 참석해서 이와 같이 지금 사전 변론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까지는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정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부 대변인님도. 네, 정말 그 뒤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했던 두 가지 서류가 있죠. 그 계엄 당시의 포고령 1호 그리고 국무회의록인데 이 국무회의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회의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정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본인의 말처럼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는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대리인단이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일단 오늘에 있어서는 모두 갖춰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대변인님께서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바로잡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본인이 사전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포고령 작성은 본인이 했고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삭제를 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강했다. 여기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중요한 가담자들은 신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자유롭게 증거인멸과 입맞추기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최초에 체포 구속되기 전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그것은 변호인단이 교체되면서 그런 뉘앙스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야당으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현 장관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지금 내란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끌고 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요. 내란이라는 건 목적범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할 이유가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와 같은 정치적 행태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지금 조기 대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렇게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왔던 이때까지 행동들을 통틀어 본다면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일방적인 정치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지켜봐라. 정치적 선전선동을 그만두고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그 변호인이 명확히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절차적인 계엄이라는 절차적인 부분의 흠결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인 흠결은 있어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란이나 외환으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민주당이 정말 그냥 호소하고 있다,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절차적 흠결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지난 21대, 22대 국회에서 보여왔던 모든 상황들이 절차적 흠결이에요. 지금 탄핵이나 지금 여기에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기 쪼개기나 그리고 지금 안건 짜집기 등으로 해서 지금 무한 탄핵을 반복하고 있고 무한 특검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을 마비시켰던 행위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계엄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계엄을 발표하면은 그게 절차상 미비인 것이고 그 절차상 미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헌법에 보면 내란 같은 경우는 전시 사변 그러니까 군 병력을 투입을 해서 질서를 유지시켜야 될 정도로 혼동스러운 상황일 때입니다. 하지만 12월 3일 날 저녁 혼동스러웠습니까? 오히려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창문 깨고 국회를 들어가서 그 질서가 혼란해진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 법적인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의심하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연기하거나 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많은 국무위원을 오히려 더 소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과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뭐 예산 삭감이라든가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이 진행한 것이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결의 원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내에서 하는 것이고 상권 분리 차원에서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당의 이 구도는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엄을 계속 민주당이 정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계엄법에 명확하게 지금 계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계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사회 질서를 교란시켜왔고 그리고 행정과 사법의 기능들을 마비시켜 왔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바로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북파 공작원을 동원해가지고 선관위의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으로 씌우고 감금하려고 했던 이 정황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도 이게 정당한 계엄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체포,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을 넘어서 본인과 감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여당의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고 또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사살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객관적인 수사로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게 정확한 내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유언비어를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지금 진실로 판명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였어요. 뭐 청와대 구판 이야기도 했고요, 태블릿 PC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온갖 음모 뭐 잃어버린 7시간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너무 유사한 형태로 지금 가짜 뉴스들을 마구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직 진실로 어떤 것 하나도 판단되지 않았다라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햄버거 보살이니 그런 것은 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소한도로 특전사가 헬기 타고 내려와서 국회 본청에 총을 들고 창문 깨고 들어간 것은 온 국민이 목도를 했고요. 70이 다 되어가는 국회의장이 정문을 제대로 된 문을 놔두고 이 경찰 병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월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질적인 논쟁까지로 좀 번지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자,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 이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자, 김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 발표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 의사 표현을 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지금 탄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야말로 지금 이건 행정을 명확하게 마비시키겠다라는 지금 국헌문란 행위로 봐도 저는 무관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합의해라 그랬잖아요. 이 합의를 한다는 거는요, 서로가 조건이 있을 때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 양보를 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의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합의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년 12월도 아닙니다. 올해 12월에 이걸 이미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요, 저희 민주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논의해가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왜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법적 해석이 논쟁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헌법재판소에도 권한대행에게 이거 임명하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대법원도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어떤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세요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이 정도로 비난할 것 같다면, 지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왜 민주당은 이 긴 시간 동안 헌법재판관 한 명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이 수많은 탄핵 소추를 진행했느냐 하는 반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자, 탄핵 소추안 얘기로 바로 좀 더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담은 내용을 좀 보니까요, 국무총리 시기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를 구분해서 담았더라고요. 어떤 의도입니까? 사실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가지고 탄핵을 할 때 이게 의결 정족수가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의 계엄과 관련돼서 동조하고 암묵적인 방조를 했다는 이 행위에 대해서만 담으려고 했던 고민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국회의장 측에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가지고는 151석의 찬성표가 있으면은 탄핵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 소집을 해서는 안 됐던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방조했다는 점,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내버렸다는 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지금 논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151명이냐 200석이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200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논란의 여지조차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면요,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헌법에 대한 지금 건의자들이 2015년에 발간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일종의 지금 헌법에 대한 해례본이에요. 해석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 소추하고자 한다면 200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참고를 하는 책자예요. 이게 지금 무려 3년에 걸쳐 만들어진 지금 헌법에 대한 해례본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150석이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 유린의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더 이상 흐트리지 말고 민주당에게 180 거대 의석을 줬다라고 해서 헌법을 유린할 권리 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리 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를 653페이지까지만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654페이지에 보면 분명하게 본래 직무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설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 그래서 151석 찬성으로 통과할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짧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총리로서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대행으로서 봐야 한다. 그래서 151명, 200명으로 갈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키를 준 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결국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법을 법대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장의 의무를 저는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차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 행보를 발목 잡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 이후에 이제 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소추, 계속해서 탄핵소추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국정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더 이상 국정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인데 민주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헌법을 유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탄핵 지금 이 정족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15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라고 우기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까 부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요. 200명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우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반박해 주실까요? 1차적 권한이 왜 없습니까?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표결을 진행해야 되는 임무가 국회의장한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 사단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대법원장 몫인 이전의 재판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11조 5항에 보면은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추천 못, 국회 추천 못 3명, 대법원 추천 못 3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도 이런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회 전운이 지금 두 분에게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꼽힙니다. 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 정점,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인 셈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와 국무회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국회, 정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발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이 한 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었고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국정원의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 장비를 선정해 310여 대의 보안 점검을 했고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상 업무 PC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의원 출입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언과는 배치되는 만큼 진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계엄사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쓴 초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해 문구나 내용 일부를 수정했고 통행금지 조항도 이때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닐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그 이후에 다시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면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수사 2단 구성 등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위는 결국 사건의 정점 윤 대통령 조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 서울 열린 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 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책임은 국정마비를 유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모여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며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된 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외신들은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선
몇 주에 걸쳐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가 중단되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헌법에 국회 선출권이 명시된 만큼 대통령에겐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다는 법학자의 해석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서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동맹국에서의 혼란은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싱크탱크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이 있다며 탄핵소추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학자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다며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원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곧 취임할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출석 방침을 밝혔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와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절차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으로 나선 석동영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간략한 대응 방향을 밝혔는데요.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 등 절차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발표할 공보 역할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모두 대응할 방침인데요. 공수처 수사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 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기점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양측이 탄핵과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탄핵 심판에 필요한 증인 목록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앞서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렸는데 오늘 준비 기일에 앞서 헌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 진압을 보고했고 이게 그대로 정부 대응에 반영됐다는 의혹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등을 요구하며 유조선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민주당은 당시 정부의 이런 기조에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지인과 파업 현장으로 가는 길에 윤 대통령에게 부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자료를 받아 강경 진압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고를 했지, 강경 진압하라고. 들어가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어, 대통령하고. 자신이 보고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다 불려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막 바로 긴급 소집하고 아랫께는 또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저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애초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명 씨 측은 소설이라며 일축했지만 이를 직접 언급한 명 씨의 목소리가 공개된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소설을 잘도 쓰신다고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명 씨 주장이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국정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7월 13일 하루 뒤 실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고 닷새 뒤엔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당시 파업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명 씨 한마디로 좌우된 국정문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17일 전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 먼바다에서 불법 영업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먼바다는 시시각각 날씨가 변하는 만큼 안전에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정박한 배 옆쪽에서 고기잡이가 한창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부가 아닌 취미로 고기를 잡는 낚시꾼. 취미로 고기를 잡는 낚시는 영해 안쪽 12해리에서만 가능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 주변까지 나가 불법 낚시를 한 겁니다. 로업으로 해가지고 낚시꾼을 대하는 게 이제 여전 불법인데 저렇게 이제 많이 이제 많지요. 적발된 불법 낚시 여선 9척은 낚시꾼을 하루짜리 선원으로 속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조업하는 것처럼 1000번이 넘게 출항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선원으로 배를 탔다고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불법 낚시가 이루어진 곳은 수시로 날씨가 변해 전문 선원들도 힘겨운 곳.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낚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원거리 해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경비함정들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초기에 수색이나 구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하를 낳겠다는 낚시꾼의 그릇된 욕망과 돈만 된다면 안전도 무시하겠다는 선장의 그릇된 욕심이 만나 벌어진 불법 원거리 낚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내년 신학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교육 자료로만 쓰이게 된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지만 통과된 법안에 소급 조항이 있어서 모두 교과서로 쓸 순 없게 됐습니다. 단장 새 학기에 도입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법안 통과의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보름 안에 제의 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새학기 혼란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입 속도 조절 요구가 많은 만큼 앞서 국회에 제안했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309만 1,0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만 4천 원 늘었습니다. 반면 전분대 졸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57만 7천 원이었고 대학원 졸업자는 509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1.8%로 가장 높았고 비영리 법인 17.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2.2%, 중견기업 10.8%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지방 관서장이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대전 서구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시스템 안전성 검증 뒤 내년 1분기 안에 발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술 마시는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적당한 음주가 오히려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늘솔 기자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술 권하는 문화가 줄긴 했지만 술 없는 모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색한 사이를 풀어주거나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등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줄여줘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음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는 40세에서 79세 성인 남녀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마시는지, 음주량은 어떤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알코올량은 10g, 소주잔 기준으로 하루 한 잔 이하의 술을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9%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음주는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우울증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선 음주는 오히려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5잔 이상의 술을 마실 경우 우울증 위험이 약 31% 늘어났습니다. 자주 많이 술을 마실수록 세로토닌 감소를 유발해 자살 위험이 약 125%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2잔, 3잔 이상의 그러니까 10g을 넘어서는 하루에 20g, 30g의 과한 음주는 몸 건강도 해칠 수 있고 마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를 권하는 음주 문화가 더 퍼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알코올 소비와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해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방영도 하기 전에 미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청자들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만드는 데 신경 썼다면서 시즌1 못지않은 재미를 자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뒤 미국행을 포기한 기훈. 다시 복수를 다짐하며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드시 게임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 하에 수년간 딱지맨을 이제 찾으러 다녔고 마침내 이제 그 게임장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1970년대와 80년대 어린이들이 즐겼던 놀이를 모티브로 한 새 게임들이 등장하고 예상 가능한 이야기에 반전을 주며 극적인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계속 시청자들 앞으로 보실 분들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인생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일부 젊은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캐릭터들 연령대를 대폭 낮췄습니다. 코인 사기에 연루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이 구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나서 넷플릭스 본사도 이번 작품 홍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고 글로벌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 시즌2에서도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 세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야기가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고 영화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도 날카로움을 잃어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일간 USA 투데이도 여전히 폭력적이지만 충격적이기보다는 실망스럽다고 평했으며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극도로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질질 끈다고 썼습니다. 반면 미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극도로 몰입하게 한다며 호평을 내놨고 미국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평론가 점수는 100% 만점에 82%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중거리 무기도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박격포 부대가 패배했고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군은 보급에 문제가 생겨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보총국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전투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을 잃은 겁니다. 지난 8월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한때 쿠르스크의 상당한 면적을 점령했지만 반격에 나선 러시아에 일부를 다시 내줬습니다. 밀고 밀리는 격전 속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한 최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더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нужно будет, мы увиди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более мощного оружия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мы, конечно, его используем. Что-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мы действуем системно и 평화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런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26일 SNS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을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드론을 감지하면 3인조를 구성해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사격하는 사람은 10에서 12m 거리에 자리를 잡고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며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게 진짜 북한의 전술인지 러시아가 가르쳐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이 전술은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놓고 러시아군의 격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추측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 직후 동체가 폭발하면서 두 동강 나버린 여객기. 탑승자 67명 중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바로 옆에 있던 아내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어 막막합니다. После этого удара я свою жена не видел и не знаю, где она. 사고 전모를 밝혀줄 블랙박스가 수거된 가운데 초기에 거론됐던 세대 충돌설 외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 방공미사일 요격설이 거론된 데 이어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러시아군의 오인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꼬리 부분에 의심스러운 구멍들로 볼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사고 여객기가 강력한 GPS 전파 방해를 겪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대응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던 곳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əzanın səbəbləri bizə bəlli deyil. Müxtəlif versiyalar var, hələ ki bu barədə. 오인 공격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러시아는 섣부른 추측을 해선 안 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방침 시사 이후 가격이 널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엔 달러, 미 국채와 연동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입장 발표 이후 가격은 널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채, 달러 등의 교환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국채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출시했고 최근엔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도 달러화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영향력과 미 국채 수요를 키워 미국의 재정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사실 월러 의사가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달러화의 지위는 암호자산과 상관없이 굉장히 굳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고요. 최근 트럼프의 아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UAE를 방문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I'll be ethically very smart and very responsible as we did, and we'll work on great deals.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5년간 3조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황을 봐가며 대응할 전망입니다. 이곳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 기업 체감 경기가 4년여 만에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87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 2020년 9월 83 이후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직전 달과 비교하면 4.5%나 빠지면서 하락폭으로는 지난해 1월 마이너스 5.6포인트 이후 가장 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체감 경기는 86.9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나빴고 비제조업도 87.1에 그쳤습니다. 한은은 대외 수출 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우리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국내 소매 유통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 유통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내년 유통산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6.3%가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소비 심리 위축이 6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물가 지속과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도 34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1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03% 하락률을 보이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지켰지만 상승폭은 0.01%에 그쳤고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보면 지난 4월 이후 34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어떤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원달러 환율 어제 1,464.8원의 상승 마감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1,468선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위기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예상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재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전날 코스피 코스닥도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도 하락세로 지금 출발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바로 0.27포인트 오르면서 675.91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어떤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선임기를 제출하고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선임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와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을 거부해온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절차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으로 나선 석동영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간략한 대응 방향을 밝혔는데요.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 등 절차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발표할 공보 역할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모두 대응할 방침인데요. 공수처 수사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기점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양측이 탄핵과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탄핵 심판에 필요한 증인 목록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앞서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렸는데 오늘 준비 기일에 앞서 헌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당정 협의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정은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 일자리 등 124만 개의 일자리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네, 또 근로자의 휴가 지원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또 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이고요. 비자 면제 조치를 연장해서 중국 등의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장한다라는 방침이 나왔고 또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을 상반기에 12조 이상 집행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건설형 공공주택 7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고 상반기에만 19,000호의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 대비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내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체포조가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에 따른 당연한 계엄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 경찰의 주요 인물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강력계 형사 10명은 누구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반박에 나섰는데 아예 체포조 활동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 만큼 정치인들이 금지 활동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계엄 당시에도 체포조 관련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관계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포조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담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경위나 수첩에 적힌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당시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북파 공작 부대를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침묵하던 윤 대통령 측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탄핵 심판 준비기일에 참석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드디어 갖춰졌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보니까 헌재 공보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탄핵 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주된 논리를 어떤 것을 내세울까요?
일단은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쟁점에 관해서만 간략히 언급을 하고 이제 또 헌재에서 답변서라든지 국무회의록 이런 거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금 간략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탄핵에서도 결국에는 이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든지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 이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란죄가 아닌 통치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지 이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결국 그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란죄 성립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이 국회의 활동이라든지 선관위의 활동 이런 부분을 불능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체포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든지 그 사실관계가 뭐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또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체포조에 관해서 체포조가 실제로 있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관위 뭐 위원들을 이렇게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체포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에 대한 또 입증 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양 당사자 간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변수가 오늘 대리인단 선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 측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선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라든지 입증 계획에 대해서 다음 준비 기일에 다시 좀 밝히겠다라고 해서 기일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재판관 모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첫 재판의 뭐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 쟁점과 증거 이제 입증 계획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관도 수명 법관인 이 정형식 법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게 9명이 이제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 나오는 그 경우에는 이 대심 판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심 판정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변론 준비 기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심 판정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구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인단 측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준다면 그때 뭐 어떠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론 준비 기일을 다시 한번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 변론 준비 기일이 3회 그리고 변론 기일이 17회 열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론 준비 기일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측은 구속된 피의자 9명을 포함해서 총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청 증인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에 이 변론 기일이라는 것이 증인 신문을 하는 기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결국 증인 신문을 하느라 기일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 측에서 10명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호인 측에서 그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을 위한 증인을 또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명보다도 증인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굉장히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굉장히 증인을 많이 신청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사건에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헌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디까지 증인을 받아줄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증인을 다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기일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180일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 준비기일이든 아니면 다다음 준비기일이든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앞으로 오늘 열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주된 목적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리고 내용을 봤었는데 일단 그 구체적인 논리 구조라든지 법리에 대한 내용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담화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란이 성립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당시에 이런 정황이 있었고 그 정황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뭐 경고성에 이런 부분을 이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포고령과 관련해서 포고령을 작성한 것도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뭐 이런 출입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통제하겠다. 뭐 이 통행도 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포고령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를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이 국무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 내비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도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일단 그 사건이 이제 공소가 제기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가 제기되면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지금 현재는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술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재판에 올라가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그럼 그 개진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어제에 있었던 그 회견과 비슷한 내용인지 아니면 또 거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가 될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행 금지라고 하는 부분의 그 포고령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곧 나머지 위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인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김 전 장관이 이제 오늘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소장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피고인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피고인이 되거든요. 피고인에게는 공소장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출이 됩니다. 공소장을 보고 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공소장을 일단 피고인이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사건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받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 공소장에는 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고 이 부분이 어떠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짜여 있는 것이고 기록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하겠다라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기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피고인이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공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이 기록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원칙적으로 다 공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게 만약에 어떤 정보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넘어가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기록을 뭐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당장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됐을 때 이게 또 형사소송법상의 이 증거로서의 활용 능력에 대해서 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환율 관련 소식인데요. 사흘 연속 1,46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5원으로 개방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단숨에 1,47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 계엄 충격에 1,4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이후에 1,450원을 돌파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60원에 이어 1,47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시장에선 자칫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대거로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윤 대통령의 최후의 이제 마지막 통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한을 좀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불응을 할 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수처에서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달라고 이제 한 번 더 통보를 한 겁니다. 그쵸, 이게 이제 3차 통보다 보니까는 3번 이상 보통은 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최후이고 이후에는 체포영장이라든지 강제적인 이 방법을 검토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오늘 대리인단이 이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선임계가 제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리인단 측에서 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의견이라는 것이 29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기일을 조금 더 변경을 한다라든지, 또 지금 현재 특검이 출범 여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검 출범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만약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특검에 이 사건이 조금 이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특검 출범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특검까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셔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 수사 얘기인데요. 자, 경찰이 우원식 의장 체포조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서 CCTV에 포착된 병력이 계엄군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사실관계 파악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왔고 이게 수방사 예하 이제 병력들이다라고 확인까지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럼 현장에 있던 인원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상급자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왜 여기에 있었는지, 이때 당시에 뭐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이라도 이 상급자의 진술이 조금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출동했던 다른 인원들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약이라도 지금 현재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체포조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이에 대해서 누가 이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리고 그런 체포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긴 하기 때문에 이 상급자에게 이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햄버거 회동에 대해서 참석한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엄 실행 논의를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논의가 됐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 회동과 관련해서 계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1일과 3일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 당시 참석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이라도 계엄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엄 모의를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당시에는 이미 현직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직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엄 모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누군가 현재 뭐 현직 군인이라든지 뭐 그런 관계자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가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인원들에게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엄 모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누군가의 교감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이 교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수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수첩 자체가 지금 뭐 단어가 이렇게 조금 파생돼서 그 단어의 조합으로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만 기재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어만 기재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일 수가 있는데, 이 회동 당시에, 이 햄버거집 회동 당시에 이 수첩을 보여주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 메모를 하면서 어떤 뭐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작성은 다른 데서 한 것이고 그게 누군가의 교감을 통해서 작성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어제 회견에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굳이 이 논의 장소를 좀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햄버거집으로 좀 정한 뭐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일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도인지는 정말 의아한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자, 그렇다면 이 수첩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다 적혀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수거 대상, 그러니까 체포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 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첩의 이제 증거로서의 채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첩 자체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의 나열처럼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어의 나열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장이라든지 의미를 구성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떠한 경우로 작성했고 만약에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대화는 누군지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이분 개헌과 관련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과 어떠한 뭐 교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지금 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만약에 이 수첩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교감이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교감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만약에 수첩에 기재가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이제 커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본인의 생각을 기재한 것이고 아무와도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만 사실관계가 만약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알려온 내용입니다. 자, 피청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지금 알려왔는데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이 알린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변호사 배보윤 등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명단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에도 자세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낮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북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서울이 1도, 청주는 2도에 머무르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대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곳곳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충청과 전남, 경기 남서부와 영남 서부 내륙도 눈구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북 지방은 휴일에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